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0페이지입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파트에서 마지막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와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 봤던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 그죠? 근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그 내심으로 3억에 팔겠다, 그죠? 표시도 3억에 팔겠다. 즉 의사와 표시는 외형적으로 일치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봤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전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표의자가 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겠다. 누구의 방해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근데 이같이 자유롭게 결정이 되어서 표시되어야 할 의사표시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를 하자 있다 그러고 사기당해서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 강박은 협박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강박과 협박이라는 개념은 형사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우리 민법적으로는 협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협박받아서 공포심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를 통틀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일단 개념을 통과할게요. 자, 볼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질 의사표시가 타인의 어떤 위법한 간섭으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럽니다.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셋째 줄 가운데부터 특징요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외형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봤던 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등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죠? 의사의 흥결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 2번 개별적 개념요. 즉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중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으로부터 뭐야? 위법하게 쏘가서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사기한 의사표시 개념.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뭐요?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한 의사표시. 이때 착오라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쏘가서, 그죠? 예, 쏘가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이번 회차는 힘들겠지만 일단 설명은 할게요. 사기와 착오는 구별된다, 그죠? 근데 보니까 사기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쏘가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기만 하면 족합니다. 그 착오의 정도는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그죠? 착오의 정도는 불문합니다. 그런데 사기하고 착오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 그죠? 표의자는 착오 취소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기도 성립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오는 있었지만 그 착오가 중요 착오까지는 없었다, 그죠? 즉 사기는 표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쏘아가서 착오만 있으면 사기가 성립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사기한 의사표시는 되지만 그 착오가 중요 착오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착오 취소는 할 수 없다, 그죠? 양자 별개입니다. 다음 우리가 심화 시간에 자동적으로 이 부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개념 볼게요. 사기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위법한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기만 하면 충분하죠. 따라서 착오의 정도가 중요분의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강박을 협박으로 읽을게요. 왜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면 을이 뭐요? 팔지 아니하면은 죽이겠다, 그죠? 그래서 타인의 협박에서 표의자가 공포심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갈게요. 먼저 순서대로 사기로 갑니다.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고의는 표의자를 속이려는 고의와 표의자가 속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게 표현하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을 것. 자, 그럼 우리가 쉽게 갑니다. 고의하고 구별 개념이 뭐죠? 고의하고 항상 상대 개념으로 가실이죠, 그죠? 가실. 따라서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자, 체크할게요. 가실 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다뤄진 바는 없지만 이제는 얼핏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사기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실에 의한 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사기자가 뭐요? 표의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에서 묻는다면 주로 여기서 묻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속이는 자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치밀하게 속이죠. 서류를 완전히 위조한다든지 정인덕을 날조해서,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되려면 적극적 기망만이 사기가 되느냐?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사기, 즉 침묵 등도 사기가 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기는 뭐요? 적극적 사기뿐만 아니라 뭐요? 일정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알려야 되는 어떤 법상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도 사기가 됩니다. 다만 부작위는 모든 자의 부작위가 아니라 뭐요? 일정한 사실을 알릴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만이 사기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행위는 첫째 줄 체크할게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사실을 고지해야 될 법상의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알리지 않는 것도 사기가 됩니다. 그 애들 쭉 적어놨죠.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걸 또 올려볼게요. 아파트를 분양코자 하는 분양업자는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의 설치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 같은 사실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죠. 그 같은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 박스 부분 구분해놨죠.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사기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중점을 두셔야 돼요. 자, 먼저 사기가 되는 경우 볼게요. 즉 내가 타인이 지금요 영업하고 있는 임차권을 양도받고자 합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관심사항이요?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건물주인 임대인이 재연장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를 다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그죠? 근데 이를 알리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기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백화점에서 어떤 가공일자라든지 어떤 가격 조건들을 뭐요? 속에서 하는 변칙 세일은 사기가 됩니다.
세 번째 판례는 금방 제가 언급했죠. 자, 그럼 오른쪽 사기가 아닌 경우 볼게요. 1번 상가 분양을 하면서 첨단 오락톤을 조사해서 키포인트를 잡을게요. 그럼 이와 같은 문구가 있는 사례는 뭐예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결론 사기가 아니다. 바로 이렇게 애워서 바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침에 신문이 집에 들어왔다 그죠? 근데 광고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떤 광고가 있느냐? 빌딩을 분양합니다. 점포를 분양하는데 보니까 그 점포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지어서 전문 경영을 위촉해서 그 점포를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까 점포를 분양받으라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분양 광고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내가 점포를 분양받았다면 종국적으로 그 점포에다가 어떤 영업을 할 것이냐. 종국적으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광고는 사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환계약 체크하면 뭐야? 결론, 사기 아니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와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교환코자 합니다. 근데 나는 워낙 정직하기 때문에 내 차의 상태를 제대로 상대방에 알리면서 교환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연식은 오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거의 뚜벅이로 다녔기 때문에 엔진은 새 거다. 이렇게 나의 어떤 물건을 상대방으로 하면 고가로 평가받아서 쏘기어서 교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느 겁니까? 후자죠, 그죠? 후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 사이의 어떤 교환계약에서는 내가 가지는 물건의 어떤 조건, 가격도 뭐예요?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없죠.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사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어떤 분양에서 평수를 다소 가장 강화하는 사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쭉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요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경쟁사회죠.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타인의 부지 등을 이용하는 게 능력으로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그 정도가 지나쳐야 되죠. 따라서 사기가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이 있을까? 그런데 위법하다 여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을 하느냐?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죠? 신의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판례들만 최대한 기억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내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기한 의사표시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기가 위법해야 됩니다. 그 둘째 줄, 그 판단 기준은 우리가 첫째 주에 봤던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시가보다 뭐야? 싼 금액을 시가라고 매도인에게 말하는 것. 자, 내가 타인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 능력이요. 자, 얼핏 알아보니까 평당 한 100만 원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보면 이 지역은 평당 한 7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급하니까 85만 원 주고 사나. 주인이 이를 모르고 파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발품을 안 파는 거죠, 그죠? 따라서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매 당시에 국가가 매도인에게 환매하려는 사정을 아는 매수인이 이를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싼 값으로 구입하는 것. 자기 능력이죠. 따라서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요. 왜 그림에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헐값으로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타인으로부터 쏘아서 그죠.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사기,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인과관계를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이죠. 원칙적으로 법은 일정한 자만이 지킬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은 어떤 행위자를 표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표준이 돼요? 후자가 되겠죠.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이 주관적과 객관적이 문제가 된다면
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뭐예요? 인과관계는 주관적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가 돼요. 대부분의 인과관계는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므로 일반인이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지하철 등을 타면은 물건을 파는 상인분들이 올라오죠.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물건은 백화점에 한 5만 원 상당으로 납품하는 물건인데 지금 회사가 아주 급하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 원 주고 헐값으로 좋은 물건을 팔겠다. 진짜입니까? 거짓이요? 거짓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하철에 칸에 있는 분들은 누구도 구입 안 하죠. 근데 한장하겠다, 그죠? 우리 남편은 매일같이 사오더라, 그죠? 쏘가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속죠, 그죠? 그럼 사기가 안 되죠, 그죠?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우리 남편만 쏘가서. 요거로서 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기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주관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이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한다. 틀리죠, 그죠? 예. 표의자를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사기한 의사표시 요건 봤어요. 자, 강박으로 갑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 강박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강박은 협박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을게요. 엄밀하게는 강박이란 개념과 협박이란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협박으로 읽으면 의미가 상통합니다. 왜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겠다 했습니까? 팔지 아니하면 주겠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을의 협박에 의해서 뭐야? 공포심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자, 그럼 요건 볼게요. 똑같이 강박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요건 강박자에게 강박의 고의가 있을 거죠. 따라서 가실강박 이런 거 없어요.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도 똑같아요. 2단계 고의. 협박하려는 고의와 그래서 표의자가 그래서 공포심을 느꼈죠. 그래서 공포심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2단계의 고의를 요한다. 그래서 고의가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강박행위 보세요. 강박이라 하면 뭐요? 상대방에게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죠? 또는 집을 폭파하겠다. 여하튼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 의미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다만부터 체크할게요. 다만 그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강박은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자, 여기 볼게요.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도 그 토지를 팔고 싶습니다. 근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못 판다 그럽니다. 근데 을은 갑의 토지를 빨리 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방법이 없으니까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신 딸내미가 몇 학년,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다니더라.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럼 갑은 어떡합니까? 고민이 들어가죠. 즉 조상이 중요하냐 내 딸의 어떤 안전이 중요하냐. 그래서 겁이 나서 팔겠다. 이게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한다, 그죠? 근데 두 번째요. 팔지 아니한다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갑의 면전에 계약서를 내놓고 뭐요? 갑의 목에다가 지금 사시미 칼이 꼽혀 있습니다. 피가 주룩주룩 흐릅니다. 죽을래 살래 사인을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결정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그죠? 이와 같이 아예 의사결정 자유가 없을 정도의 강박이라면 이거는 취소 강박이 아니라 뭐요?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자, 다음부터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뭐요? 아예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심한 강박이라면 이건 뭐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강박은 뭐요?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강박이 취소 강박이요.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아요. 강박으로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강박이 위법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고소 고발권의 행사가 강박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내가 형사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뭐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그죠? 이게 고소고, 국민들이 가해자를, 범인을 뭐요? 처벌해달라. 이게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소 고발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겁이 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소 고발권의 행사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함으로 강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고소 고발권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 고소 고발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서 뭐예요? 엉뚱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의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거는 고소 고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는 핑계고, 이를 핑계를 통해서 엉뚱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강박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회사에서 업무 처리가 아주 뒤떨어진 노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엄청나게 아리따운 격리 여직원이 있다. 근데 그날도 노총각이 오전 업무가 밀려서 혼자서 남아서 낑낑대면서 점심시간에 밀린 업무를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다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격리 직원이 몰래 사무실에서 들어서 공금을 횡령하고 있더라. 당연히 노총각이 받겠죠. 첫 번째, 내가 모른 체 할 테는 뭐예요? 그 공금을 채워 넣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고발하겠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함으로.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밤에 내가 시내 모 호텔의 몇 호실에서 기다릴 테니까 뭐예요? 와서 육체를 불사하려면은 못 본 채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럼 고발 자체 목적이 있습니까? 잠자리 획득의 목적이 있어요? 후자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원칙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함으로 강박이 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깁니다. 인과관계는 똑같다, 그죠? 주관적 인과관계로 촉하다. 자, 그럼 요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첫 번째, 우리가 사기 파트를 떠올려볼게요. 사기에서는 뭘 떠올리면 돼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때 기망행위는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실 알릴 의무가 있는 부작위 등 침묵도 기망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주관적으로 촉하다. 자, 그 다음에 강박에서는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취소 강박이죠.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아예 의사결정 자유의 여지를 뭐요? 완전히 박탈할 정도라면 이거는 무효에 해당한다. 그 부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고소 고발권 행사는 원칙 강박이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강박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효과로 갑니다. 자, 효과를 보기 전에 다시 200페이지 제열의 110조 조문을 확인해 볼게요. 200페이지 제열의 110조요.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110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2항입니다. 그래서 효과에서 물으면 여기서 출제될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체크할게요.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바로 물어봅니다. 가장 쉬운 형태의 지문이고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3항. 제3자 보호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거래안전에서 비질이 표시부터 사기강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효과로 갑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일단 뭐요? 갑을 간의 매매는 사기 강박의 매매로도 일단 유효죠. 그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하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전부 다 소급해서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표의자는 어떤 요건에서 취소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표의자를 누가 사기강박했어요? 상대방이 사기강박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누구만 포함돼요? 표의자만. 따라서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요? 취소권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요,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 행위 등이죠. 그죠? 즉, 제3자로부터 갑이 사기 강박당해서 자신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해버렸다. 그죠? 보호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누구만 포함됩니까? 표의자만. 따라서 표의자는 취소권이 있는 한은 뭐요? 언제든지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금방 봤던 110조 2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입니다. A로부터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 토지는 누구에게 팔았어요? 나에게 팔았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나는 갑이 A로부터 사기 강박당해서 자신의 토지를 나에게 판다는 것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방 봤다. 그죠? 이자를 부할 필요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뭐요? 갑이 A로부터 사기 강박당해서 자신에게 토지를 판다는 것은 뭐요?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자를 부할 필요 없죠. 그 경우만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이루며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교과서로 갑니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당연히 취소권자의 취소권이 남아있다면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다. 쌍가 1번요. 제3자의 사기 강박. 표의자가 제3자로부터 쏘가서 상대방이 없는 행위에서 의사표시했다. 그죠? 그때는 부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표의자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및 적을게요. 시험 되면 출제되면 여기서 묻습니다. 그때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억,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뭐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는 없지만 옆에다가 적을게요. 상대방이 표의자가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예, 표의자죠. 표의자가 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게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량선 니은이요. 제3자의 사기 강박 관련해서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리는 기초 개념반에서만 설명드리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른다, 그죠? 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누굽니까? A의 대리다, 그죠?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행위요? 본인 자신의 행위입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뭐예요? 법적으로 본인의 행위요. 그럼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제3자입니까? 법적으로 본인과 네 거로 관계요? 네 거로 관계죠. 따라서 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뭐예요? 사기 강박한 경우는 표의자는 본인이 이를 알든 모르든 뭐예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 그런데 똑같은 그림이요. A가 갑을 고용해서 어떤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때 뭐요? 피용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다. 그런데 이자는 뭐요? 사용자 본인과의 관계는 이자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제3자. 그 제3자, 즉 피용자 행위가 법적으로 사용자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의 사기 강박을 이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뭐요? 이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취소하려면은 사용자본이 피용자의 사기 강박 사실은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구분하시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제3자의 사기 강박과 가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적을게요. 대리인 사기 강박. 법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자신? 본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표의자를 사기했을 때는 뭐예요? 본인이 그 사실 알든 모르든 표의자는 당연히 어설프게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대리인의 사기방법은 본인 자신의 사기방법이기 되므로 그러나 체크할게요. 단순한 피용자 이자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대리인과 달리 이자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본인의 피용자에게 쏘고서 뭐예요? 본인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므로 상대방 본인이 그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빠져나왔습니다. 옆 페이지 제3자의 보기종료. 지금까지 비진입 표시야 계속이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표의자가 사기 강박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더라도 뭐요? 거래 안전에서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제3자는 자, 일단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사기 강박으로 이어졌다고 그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제3자인 병은 갑을 간의 매매가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것임을 안다가 원칙과 모른다고 원칙이요? 모른다, 그죠? 그래서 2번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이 돼요?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효과까지 봤어요. 이제 적용 범위는 우리가 비진입 표시부터 계속 반복이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3법에만 적용된다고 그러죠. 혼인 등 가족법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사기당해서 혼했다. 별도로 가족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량적 정형적으로 이전 재산행위는 적용이 없더라고요. 그죠? 따라서 상법에서 주식인수 청약에서는 비진입 표시 이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총체 규정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그럼 소송행위도 뭐요? 공법상에도 적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요? 치하했더라도 그 치하가 타인부터 쏘가서 했더라도 뭐요? 이를 사기 강법으로 취소 못합니다. 무조건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다음에 타제도야 관계 1번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미주 볼게요. 당연히 사기 강박은 위법하죠, 그죠? 위법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기 강박으로 표의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럼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합니다. 양자 별개요. 그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표의자는 뭐요? 불법행위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서 취소하면은 이행을 하면 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생긴다, 그죠? 근데 둘 다 뭐요? 돈이죠, 그죠? 둘 다 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이중이득이다, 그죠? 따라서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구분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착오 파트에서 봤어요. 사기와 착오는 별개죠, 그죠? 따라서 그 요건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도입 부분에서 설명했던 걸 떠올려볼게요. 착오는 있더라도 원칙 취소할 수 없죠. 그 착오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까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사기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타인부터 쏘아가서 착오를 일으켜 한 의사표시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양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건만 구비되면 원칙적으로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와 담보 책임 체크할게요. 사기와 담보 책임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표의자는 뭐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넘기면은 판례 있죠, 그죠? 요거 단골입니다. 내가 제3자로부터 쏘가서 아파트를 사기 분양받았다, 그죠? 그때 제3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사전에 취소해야 되느냐? 자, 내가 사기 분양받았지만 처음에는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옆에 호재가 등장해서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그럼 굳이 그 분양계약을 쏘가서 분양을 받았지만 취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나를 쏘긴 놈은, 사기친 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봐야 되겠죠. 따라서 여하튼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전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답니다. 없다. 자, 지금까지 비정상의 의사표시에 관해서 쭉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가 있었던 사기 강박인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과 효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의사표시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논점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111조부터 113조에 걸쳐서 조문 3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1조를 주로 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조문을 먼저 볼게요.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기초 지문이 2항입니다.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왜 이와 같은 111조 규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느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자, 갑이 3억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체만 의미가 없다, 그죠? 저 계약이 성사되려면 자신이 결정한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력을동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갑이 청약을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 서면으로 청약하자 한다 볼게요. 그러면 갑을 간에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 것으로 할 것이냐. 자,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했다면 첫 번째 작업이 청약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이 됐다면은 을에게 발송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에게 도달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청약서가 도달됐다면 그 청약서를 받은 상대방이며 그 내용을 읽어보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겠죠. 즉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네 단계 중 이와 같은 갑의 의사표시가 갑을사에 언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이 뭐요? 양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가장 바람직한 거냐? 자, 요 단계 볼게요. 요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된다면은 이자는 전혀 알 수 없는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지나치게 누구만을 보호합니까? 이자만을,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려고 표의자에게만 지나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표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심의 의사가 뭐예요? 객관화됐다, 그죠? 예, 단어를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라면 또 지나치게 누구의 입장이요? 이자만을 너무 보호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단계라도 상대방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지나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요 단계가 양자의 이해를 가장 절충하는 단계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언제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케 하는 어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림을 굳이 그린 이유가 뭐예요? 도달은 언제 단계입니까? 요 단계 전이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은 이해하기 요지 단계 전입니다. 그래서 도달까지만 되면 돼요. 자세한 의미는 좀 이따 볼게요. 자, 입법주의로 갑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요. 그럼 상대방이 없다면은 유언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필요가 없죠. 부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내심의 의사가 객관화되면 저 표백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집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표의자와 상대방 이해가 뭐예요? 대립되죠. 그래서 양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선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금방 설명한 대로 도달 단계에서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게 양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절충하는 입장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생각하에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조로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1번 도달주의 원칙 볼게요. 민법의 규정 기억. 민법의 이와 같은 생각하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있다면 뭐예요? 그 상대방이 격지자냐 대화자냐는 불문한다. 거기다 일단 체크할게요. 네. 자, 그러면 대화자냐 격지자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일단 교과서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대화자냐 격지자냐는 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어 자체만 봤을 때 대화자와 격지자의 구별은 시간 개념 같습니까? 거리 개념 같아요? 단어 자체만 봤을 때 당연히 거리 개념 같다, 그죠? 근데 거리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즉 갑이 서울에 살고 있고 뭐요? 을이 부산에 살고 있더라도 갑을 간의 청약이 뭐요? 지금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이건 대화자입니다. 을이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나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와 같이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여기 뭐요? 격지자입니다. 격지자. 따라서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든 일단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근데 대화자는 일순간에 이 네 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죠? 하여튼 상대방이 있으면 불문합니다. 대화자냐 격지자냐는 불문하다. 자, 그럼 이걸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라면 뭐예요? 격지자만을 말한다. 이렇게 속일 수 있겠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던 것은 불문합니다. 자, 그 다음 미연. 이와 같은 의사표시력 발생 시간은 110조는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 체크할게요. 자신들 합의로 의사표시력 발생기를 달리할 수 있다, 그죠? 임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의 의미로 갑니다. 일단 그림을 보니까 도달은 어느 전 단계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그죠? 예, 요지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도달이라 하면은 언제든지 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만 놓이면 도달로 봅니다. 즉 표의자 의사표시가 뭐요? 상대방의 지배권에 투입이 되어서 상대방이 언제든지 뭐요? 원하면은 그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만 되면 도달이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미리 체크하고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붙으면 적을게요.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직접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즉 요지 전 단계니까, 그죠? 예를 보세요. 그래서 예컨대 청약서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이 되었다. 또는 그 청약서를 뭐요? 상대방이 외출한 사이에 동거 가족 등이 대신 받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달되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요 상태까지만 되면 도달이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달은 요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자신이 직접 수령하나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그래서 남편 대신에 부인이 그와 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달됐죠. 근데 부인이 건망증을 엄청 심하게 앓고 있어요. 현재 그 서류가 어디 있어요? 냉동고에서 얼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모르지만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했다. 그래서 도달은 뭐예요? 요지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번요. 도달이 되겠어는 객관적으로 뭐요? 상식적으로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야 되므로 내 집으로 편지가 왔지만 뭐요? 내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읽어보겠죠.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개별 판례로 우리가 다음에 차부터 볼게요. 니역. 근데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우체국에서 나에게 왔어요. 근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뭐예요? 해석상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봅니다. 이게 학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판례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넘길게요. 입증 책임 체크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달된 때부터. 그럼 도달 여부가 다툼이 있어요. 그럼 도달 사실은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겠습니까? 표의자겠어요? 당연히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요. 근데 그 서면이 어디부터 먼저 보시냐면은 셋째 줄요. 표의자 의사표시가 등기 우편 내지 내용 증명으로 발송이 됐어요. 그때 일정 기간 내 반송된 바 없다면 뭐요?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첫째 줄로 갑니다. 그 우편물이 보통 우편물이에요. 일정 기간 내 반송된 바 없더라도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볼 수 없다, 그죠? 예, 도달된 거 볼 수 없습니다. 자, 효과요. 1번. 철회 밑줄 그을게요. 철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혈액이 발생합니까? 도달된 때부터. 우리가 철회라는 개념은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혈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미 도달된 경우는 이미 혈액이 발생했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따라 도달 후에는 뭐예요? 상대방이 를 알든 모르든 이미 혈액이 생겼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그래서 도달된 때로부터 혈액이 생기는데 그 의사표시가 생각보다 연착됐다 또는 아예 도달이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모든 불이익은 당연히 누가 부담해요? 표의자의 책임이다, 그죠?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발신 후에 사정 변경 밑줄 그을게요. 제일 많이 떴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떠올려 볼게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왜 취소를 하게끔 법이 정하고 있다? 일정한 행위가 뭐예요?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가 뭐예요? 그와 같은 의사를 결정하면 자신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근데 발신 후의 사정 변화 보세요. 이 자가 완전한 능력자입니다. 완전한 능력자 상태에서 철저히 뭐예요? 유불리를 계산해서 팔겠다. 의사를 결정해서 뭐예요? 자기 정확한 뭐예요? 능력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의사 결정과 발송에 전혀 문제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표의자가 사망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 결정과 발송까지가 뭐예요? 완벽하게 자기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뒷부분은 문제 없죠, 그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뒤처리를 하게 되고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뭐예요? 그 이후의 문제는 법정 대리인이 수습하면 족하기 때문에 즉 의사 결정이 완전한 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정의 변경 의사표시력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즉 제한 능력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 정상적인 능력 상태에서 의사가 제대로 결정돼서 발송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이후에는 표의자가 사망 등이 있었다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자주 뜹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발송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4번. 발신주, 요건 우리가 두 문자로 외울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예요? 거린과 같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수십 명이에요. 근데 상대방 모두에게 의사표시 혈액 발생 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 도달주의를 취하면 뭐예요? 불가능하죠, 그죠? 을에게는 언제, 병에게는 언제. 서로서로 혈액 발생 시가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달주의는 취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앞당겨 되겠죠? 근데 앞당기는데 여기까지 당겨서 너무 가하니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의사표시 혈액 발생 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뭐요? 의사표시 혈액 발생 시기를 정책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민법상 6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 읽을게요.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로 되어 있어요.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법상 박스 부분 발신주의에 의하는 경우 1번 제 체크하시면 되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초인접 확답을 채용할 수 있죠. 그때 제한능력자 측에서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 초인항으로 간주된다고 그죠. 즉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의 통지는 발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이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다 그죠. 총회 소집의 통지는 총회일 1주 전에 서면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요. 무건 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초인여부 확답을 채용할 수 있죠. 그때 본인이 상당 기간의 초인여부 확답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송하지 않으면 초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우려는 채무 인수의 인체까지면 돼요. 그 채무자 제3자 간의 채무 인수 계약이 있었다. 효력을 발생하면 채권자의 성락이 제되어 이때 채권자의 성락 통지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채권 강론에서 중요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정책적으로 성립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531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착한 성락의 지연 통지 성책가심이 돼요. 즉 성락이 예상보다 연착이 되었다. 그때는 그 청약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성락자에게 연착의 통지를 바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하지 않으면 성락의 의사표시가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 우리가 개별 제도까지는 다 모른다 그죠?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이제 해당 파트에서 배우고 나면 다음 심화반에서는 자동적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고 행한 것을 말한다. 그죠? 맞습니다. 2번.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죠? 110조 2항입니다. 그 다음 4번. 신의척상 일정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도 사기가 된다. 그죠? 적극적 사기뿐만 아니라 같은 침묵 등 보자기도 사기가 될 수 있다. 5번. 강박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즉, 강박의 정도가 아주 극심하여 의사결정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라면 이건 무효가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그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도달된 때부터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는 혈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죠. 그리고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또 도달 이후에는 이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철회는 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간은 110조는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죠. 따라서 당사 약정으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여기죠. 그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신주를 택하고 있다. 그죠? 예. 성납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5번 가장 많이 떴다 그러죠.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죠? 111조 2항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